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소중한 사람과 웃음꽃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 몰건 체이스가 문제가 컸지만 임시 방편으로 터지는 걸 막았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합니다. 은행은 오늘 이름을 JP 몰건 체이스로 바꿔서 문을 열었고 예금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돈을 잃게 됩니다. 은행 붕괴의 도미노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보다 더 많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키글리치 교수는 도미노가 아닐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반문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일에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지금 8살 어린이를 포함해 이웃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텍사스 남자에게 현상금 8만 달러를 걸고 추적 중입니다. 범인은 아기가 잠들려고 하니 집에서 총 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이웃의 부탁을 들은 뒤 이웃집으로 쳐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홀푸드 마켓이 오픈한 지 13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팬데믹 이후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제, 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반영하는 결정입니다. 공화당 유권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 충성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의 주요 컬럼리스트가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제3당이거나 제3의 인물을 미국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될 수 있고 제3당은 노 레이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지금 미디어가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극단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입찰을 받기 시작했고 다 준비했다는 듯이 입찰 과정이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도 JP 몰건 체이스가 지금 뭐 융자한 것, 예금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연방 예금공사 FDIC로부터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이 은행을 인수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입찰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척 빠른 결정이고 JP 몰건 체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PNC라든가 뭐 은행들을 망해가는 은행들을 사들이는 그런 곳들이 입찰을 했지만 결국은 JP 몰건 체이스가 이 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금주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다른 도미노 현상으로 경제에 재정부터 파탄시키기 시작해서 큰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 부분을 이제 걱정하실 아는 만큼 더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JP 몰건 체이스가 먼저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주일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좀 어렵다 했었을 때 재무장관이 JP 몰건 체이스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이제 JP 몰건 CEO가 많은 다른 은행과 또 전화를 걸어서 돈을 모았죠. 돈을 모아서 일단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는데 결국은 몇 달 가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목요일에도 주식값이 49%나 떨어졌고 최근에 주식값이 70%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금주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 아니면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은행이 이자율을 높이니까 더 이자율을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을 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올해 1사분기에 뭐 1,000억 달러가 사람들이 빼갔다고 하는데 이 은행 자체는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도 조금 규모가 커서 4월 13일 현재 자산이 2,291억 달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금이 1,039억 달러였는데 1,000억 달러가 1사분기에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빨리 입찰을 완성을 해서 연방 그 예금공사가 비상 권한을 막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것까지 가지 않은 것은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의 자이언트죠.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더 크고 가장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이 그 JP 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예금과 자산을 전부 그 인수하게 되는데 참 결국은 본인이 제일 먼저 이 JP 모건 체이스의 CEO가 막 그 뭐죠? 제이미 데먼이 열심히 여러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돈도 제일 많이 넣고 있는데 본인이 돈 넣은 것 그대로 찾아가네요. 지금 보니까 JP 모건 체이스는 이미 은행의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First Republic Bank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문 열었고요. 은행 예금은 하나도 상관없이 전부 그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그 시그니처 뱅크와 마찬가지죠. 올 들어서 미국의 은행이 세 번째 이제 파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한국 특파원들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일부 특파원은 네 번째 은행이 미국에서 망하는 거다 했는데 네 번째 아니고요. 아마 스위스의 은행까지를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미국이 세 번째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그 전에 이제 시그니처 뉴욕에 있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그럼 왜 망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좀 봐야지 될 텐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있고요. 그러나 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은 관리가 부실했다기보다는 그 점은 뭐 괜찮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와 좀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부자들 돈 있죠. 부자 클라이언트들이 커스터머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올리면서 쌀 때 어디에 투자해놨던 그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금주가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1985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이제 중형은행 정도 되는 거고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뭐 관련자들인데도 잘 모르고 있던데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가 그동안 계속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자문까지 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은행인데 규모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은행인데 한 은행의 CEO가 다른 은행의 자문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은행이 어렵다고 할 때 얼른 돈을 집어넣고 그러다가 지금 싹 전부 이 JP 모건 체이스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은행이 그렇게 망했을 때 우리가 2008년도에 재정 사태가 터지고 나서 워싱턴 뮤추얼이 망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가 있는 위셔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 지점이 있었는데 워싱턴 뮤추얼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가장 큰 은행으로 망한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워싱턴 뮤추얼 다음으로 큰 규모가 큰 은행 가운데서 망한 은행입니다. 규모가 작은 은행은 망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인수합병 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730억 달러 대출이 있고 300억 달러 유가증권 그리고 920억 달러 예금 모든 것을 이제 다 인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연방예금공사요 FDIC 여러분들 은행에서 예금을 하시면 25만 달러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하는 그 연방예금공사도 손해가 있습니다. 130억 달러 정도 타격이 되고 JP 모건 체이스야 이제 앞으로 은행을 키우겠죠. 키워서 이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찰해서 이 은행을 인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8군데 주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그동안 84군데 브랜치가 있었는데 전부 지금은 오늘 아침부터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오픈하지 않고
뭔가 혼선이 막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말에 열심히 뭐 연방예금공사, JP모건 체이스 등이 일을 한 거죠. 예금주 아무 피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회사의 부채, 회사의 대비나 아니면 그 우선주, 그 투자자들은 피해 보는 것, 그건 이제 어느 은행이 망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도미노처럼 돼서 은행이 무너지는가,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또 이자율을 인상을 할까 멈출까 하는 것에 대한 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를 여는데, 지금으로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고 그 이후부터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는 시스템이 너무 다르고 그 당시에는 막 부동산에 확 투자하고 아주 그 부패한 타락한 투자로 실패를 했지만, 그 뒤에는 조금 최근에는 좀 규제가 약해지긴 했지만 2008년 직후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 은행 시스템이 뭐 스트레스 테스트다 너무 많은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제 리퍼블릭 주식값이 내려갈 때 그걸 보면 알죠. 다른 주식값들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은행 주식값들은 리퍼블릭 뱅크 주식값이 막 40%, 49%까지 내려갈 때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대부분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은행이 무너지는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뱅크가 몇 주일 전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재무부 이런 데서 막 손을 써서 반창고를, 그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기 전에 그 붙였을 때 사실은 그걸 안 붙였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말하자면 어차피 망할 은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을 문을 닫게 하는데 좀 지연됐다. JP 모건 체이스 등이 일단 돈을 넣고 나서 잘 됐으면은 뭐 JP 모건 체이스가 이걸 탁 인수해서 더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올해 3월 초부터 세 번째 이제 큰 은행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말았고요. 그래서 은행이 걱정하지 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모두 그 말을 믿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관리당국이 실패한 거다. 이 관리당국의 실패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관리당국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니처 뱅크 같은 데서 예금 보유와 대출 뭐 여러 가지의 그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던가, 물론 환경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큰 은행들에게는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지금 여전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걸 이제 많이 굉장히 풀어줘서 이 정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정도의 자산을 가진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많은 그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천억 달러가 넘는데도 아주 많은 것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은행이 아직은 그래도 건전하다 이런 것. 그런데 사람들은 또 두렵잖아요. 지금 제가 조셉 스키글리츠라는 이분이 이제 노벨상도 받으셨고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은행이 얼마나 건강한가, 건전하게 투자를 하는가, 이것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정보에 접근을 할 만한 권한도 없고 하니까 말만 뭐 연준이 다른 은행권에서 안심하십시오, 도미노 현상은 없습니다 해도 사실은 그걸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이분의 얘기는 계속 정부의 책임이다, 더 관리를 해라 하는 얘기고, 의미 있는 은행권의 재정권의 개혁만이 이제 연방준비제도도 믿고 은행권도 믿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예금 같은 거 찾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다라고 노벨상 수상자인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그 은행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같은 것이 트럼프 시대에 느슨하게 해놨던 그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이게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자율은 뭐 글쎄요, 이자율은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이미 데이먼 같은 이런 그 JP 모건 체이스 뱅크의 CEO도 남해은행에 그렇게 많이 구조 자금을 줬겠죠. 이런 것을 또 예상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자율은 뭐 연준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진행하려고 했었던 0.25% 포인트를 수요일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상상, 추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CG 변호사그룹이고 GC 내추럴,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내추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미국의 또 다른 탑 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계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흐름이나 방향이 여러 갈래이기는 하지만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정치하면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미국에서 정치가 삶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보니까 딱 그림이 나오네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공화당이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서 낙태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총기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각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지금 주말에 연방수사국이 열심히 그 텍사스주의 숲에서 휴스턴에서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그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클리블랜드라는 마을에서 38살의 남자가, 거기만 하더라도 시골이어서 집이 뭐 1에이커, 2에이커 되는 그런 곳이 많고 시골집인데 이제 이웃집에서 건너편의 집에서 너무 그 총을 쏘니까 주말에 밤에 총을 쏘니까 아이가 그 자야지 되니까 아기 베이비였어요. 베이비가 자려고 하니까 좀 총 좀 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있잖아요. 아니 내 집에서 내 앞들에서 내가 총을 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하더니 바로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르시안가 그렇거든요. 용의자는 38살입니다. 지금 8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용의자가 총을 가지고 AR-15을 가지고 이웃집으로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한 남자의 와이프부터 쏘고 집에 들어가서 이 방 저 방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쏴서 8살, 뭐 21살, 25살, 31살 이렇게 사람들을 쏴서 그 안에 10명이 있었답니다. 전부 온두라스 사람이라고 하고요. 몇 명은 휴스턴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뭐 휴스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 불과 얼마 되지, 한 일주일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그 총에서부터 보호하려고 아이들 위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어른이 몸집이 크니까 그 상태에서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거의 처형식으로 목에 딱 그 총을 쐈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 수사국을 중심으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숲을 막 다니면서 추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시그널이 없어졌어요. 휴대폰을 버린 거죠. 개를 데리고 다니죠. 개가 사람의 냄새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수색견이. 그러니까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런데도 AR-15 총은 나왔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사당국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주말이면은 이렇게 맥주 마시고 총 쏘고 하는 것이, 사냥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고 지금 사진까지도 전부 공개가 됐고요. 프란치스코 오로피사라는 남자, 38살의 남자입니다. 당시에 이웃집에서
총 좀 그만 쏴줬으면 했었을 때 이 용의자가 술도 마시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답게 막 말도 동원되고 개도 동원되고 공중에서 당연히 요즘은 드론으로 추적을 하는데 무장했으니까 위험하다 하는 것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두라스에서도 그 국민들이 숨졌으니까 당연히 외무장관이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텍사스에서는 총격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발디 초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도 있었고 막 경관들이 밖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뭐 40분 이상을 들어가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조차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얼마 전에도 텍사스 서부에서 10대들 파티에서 9명이 다치고 2주일 전에는 또 다른 주 엘라바마주에서도 16살 생일 파티 때 4명이 숨지고 지금요. 총격 사건으로 숨지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 자살이 많고요. 자살이 이런 사건보다 더 많지만 대량 총격 사건 이번처럼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량 총격 사건은 거의 이런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집에 10명이 있었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AR-15 그것도 탄창을 막 10발, 20발, 30발 마구 개조해서 쉽게 넣어갈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대량 총격 사건에는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이면은 뭐 권총 이런 것이 쓰여지지만 이렇게 전쟁터에서 적을 겨냥해서 싸우는 이 같은 총이 지금 그 쓰여지고 있고요. 텍사스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총기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10대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난해의 총격 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가 2022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이것을 꼼꼼하게 조사를 해온 게 1999년부터인데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운데서 가장 학교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게 지난해입니다. 이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텍사스는 총기 규제 같은 것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콜로라도주는 주지사가 또 민주당이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 뭐 4가지 지금도 뭐가 있지만 4가지 특히 뭐 이렇게 신원조회를 하고 대기 기간을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것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또 주말에 나온 그 박스 뉴스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 뭐 80% 이상 뭐 신원조회 같은 것은 87%가 해야지 된다고 하고 통일된 그리고 뭐 80%, 81% 이렇게 전부 정신적인 감정도 받아야지 된다. 총기 사기 전에. 그리고 대기 기간을 뭐 30일로 해야지 된다. 지금 뭐 30일까지는 아니잖아요.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일까지 해야지 된다. 이런 사람이 한 77%나 되고 했거든요. 이게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은 공화당이 앞으로 이 선거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낙태 이슈를 앞으로 가져가야지 된다 하지만 이 총기 이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생각이라기보다 뉴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느낌이 먼저 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매체가 뭐 예를 들어 뭐 박스면 박스, CNN, MSNBC,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또 다른 뭐 휴스턴 크로니클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지역 것을 많이 보지만 저의 오늘의 미국의 경우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미국 전국을 대체적으로 좀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의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완전히 끝까지 가라앉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차라리 경험이 없어도 인지도가 덜해도 제3당이나 제3의 인물이 낫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화당은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가, 트럼프에게 충성하는가, 로열하는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전부 이게 음모론이라고 보고 있는 공화당 사람들이 많습니다. 딥스테이트라고. 아직도 50% 이상이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터커 칼슨의 공이 아주 크다니까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미디어에서 안 하네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 가당치도 않은 음모론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길들여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데
증거가 없이 하겠습니까? 증거는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로 이걸 확정적으로 뭐 유죄로 판결을 하느냐 마느냐 그 전까지 증거 없이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충분하냐인데 그런데도 이미 기소되고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수없이 많고 뭐 법정을 들락날락하고 해도 미국 사람들은 다 저건 트럼프를 깎아내리기 위한 음모야. 딥스테이트에 만들어낸 조작이야. 라고 믿으면서 더 트럼프를 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면 전부 트럼프 탄압이라고 하면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범죄자라고 비난을 하면 아니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거죠.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혼자서 못합니다. 팍스의 셔네니티 엄청 도왔고 터커 칼슨 이런 데도 엄청 도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정치인만 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기소가 된다 하는 거는 웬만큼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점점 플러스가 돼요. 기밀 문서에서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을 투표를 나의 것을 더 만들어내라 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지금 텔레비전에 또 보이네요. 이 유명한 칼럼니스트를 강간을 백화점 탈의실에서 강간을 했다 할지라도 저 다 가짜야. 저 상대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기소되면 기소될수록 희생양처럼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그것을 캠페인의 한가운데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현재까지는 돕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NPR 방송 지난주에 뉴스아워 PBS 마리스트가 발표를 한 여론조사 보니까 공화당원은 63%가 트럼프가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트럼프의 그 공격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남을 별명을 지어서 욕하고 하는 것을 속 시원하다고 좋아한다는 것. 그러므로 디센티스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비호하고 본인과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사람이 약해 보인다는 거죠.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는 게 더 힐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워싱턴 포스트의 조지 F. 윌 칼럼니스트, 이분은 조지 윌 그 칼럼니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의 뭐 국내 이슈, 특히 정치, 뭐 국제 이슈 많은 것에 대해서 컬럼을 쓰는 분인데 이분의 오늘 컬럼은 너무너무 그 얘가 디테일하고 해서 그 제가 그리고 너무너무 과거적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중요한 말하려고 하는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요즘 뭐 한국일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제휴를 맺어서 같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이 컬럼니스트인 조지 F. 윌 씨가 칼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935년도 암살자가 그의 꿈을 끝내기 전에 민주당의 후이롱 루이지아나 주지사가 된 상원의원, 약간 굉장히 좀 선동적인 사람이었다는 평가는 있고요. 이 사람이 두 당이 다 싫다 이런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약이 두 병이 있는데 예전에 자신의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았대. 약이 두 병이 있는데 약장수인 거예요. 말하자면 공화당도 약장수, 민주당도 약장수 해서 약병에다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뭐 하이 뭐 로우 뭐 하면서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두 병의 약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약장수가 하는 말이 이 병은 하이 무슨 병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껍질을 위에서부터 벗겨내서 만든 약이고 그러면 로 무슨 약은 같은 나무인데 껍질을 밑에서부터 벗겨서 만든 것이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하면서 정당 사이에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다가 별로 힘을 받질 못하죠.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은 뭐 50%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출마하면 그에게 투표는 하겠지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63%가 그가 유죄라도 그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본선거에 가면 안 그렇잖아요. 공화당만 투표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점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같은 민주당에서도 50% 정도가 재선에 나가지를 원치 않을 때, 그럴 때 또 역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면은 저 사람도 싫다 할 때는 사람들이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좀 눈에 보일 정도로 해서 no labels라고 레이블 할 때 뭐 옷에 붙어 있는 레이블 같은 그 레이블 이름이 의미를 해주고 있죠. 초당파적이라는 거예요. 폼이 있고 아주 그 절제하고 하는 2019년부터 여기서 막 운동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뭐 엘라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오레곤 4개 주에서 이것도 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고 당 후보를 내려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전에 뭐 러스페로 그린당처럼. 그래서 성공을 했고 올해 말까지 30개 주에서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후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스포일러다.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러스페로 때문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러스페로가 당시에 이제 그 억만장자 러스페로요. 뭐 정부의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없애야지 된다고 했고 재정 적자에도 반대를 했고 자유무역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비즈니스맨이니까 19%를 가져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지금 제3당 무슨 노 레이블과 같은 이런 데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지 윌스가 지적을 했고요. 오늘. 왜냐하면 지금 무당파가 더 많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뭐 각각 한 27%, 28%, 뭐 민주당이 1% 앞선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거의 50%는 무당파라고 44%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제일 먼저 딱 말한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공화당 칼럼니스트예요. 확신하지 말아라.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아예 론 디센티스는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말라고 두 사람의 대결에 대해서 말하면은 두 사람이 할 것 같아 하면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얼굴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움찔한다던가 고개를 젓는다던가 비웃는다던가 아니면 한숨을 짓는 것. 이런 분위기 해서 바이든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재선되면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그 자리를 또 이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제대로 말한다거나 일관되게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젊은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고 일관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는 막 웃음이 큰 거 너무너무 관련 없이 막 큰 웃음으로 많은 것을 뭐 무마하려고 하는 듯 그런 지적을 했고요. 공화당은 트럼프가 아닌 옵션이 론 디센티스라고 말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와 싸움을 하는데 디즈니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이번 행동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기업은 그냥 기업을 하면 되지 거의 100년 동안 디즈니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뭘 주고 얼마나 엔터테이닝을 잘했는가 그 인물을 기억해라. 미국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그런 뭐 특별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그리고 디센티스의 문제도 호감도가 아니라 정말 나쁘다. 이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기업을 공화당인데 특히 기업이 기업을 하게 하지 본인의 정치와 뭐가 맞지 않는다고 자꾸만 벌 주고 그 디즈니 옆에 감옥을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오랫동안 특혜를 좋았었던 것을 다 뺐고 특혜는 괜히 주는 게 아니라 디즈니가 몇만 명의 일자리를 플로리다에 만들어내고 그것보다 몇 배 많은 관광객들을 플로리다에 오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호감도가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왠지 막 어두우면서 디센티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패기 누나는 하는 만한 지적을 하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과거의 법무장관 존 F 케네디의 동생의 아들이죠. 이분이 이 패기 누난도 얘기를 해요. 백신 같은 경우는 코비드 때도 백신 맞으면 뭐 아이들이 뭐 자폐증에 걸린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뭐 기업과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들을 바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시원한 얘기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무슨 뭐 미용실이라든가 마사지 받는 데였다는 것 같아요. 뭐 가서 물어보면은 어떤 그 마사지를 해주는 물리치료사, 마사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 해주는 중년의 물리치료사가 이제 이 사람이 컬럼니스트인 것 아니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은 관심이 많냐고 물어보면 관심이 많다고 하면, 그런데 그 나이로 보면은 예전에 이 아버지나 로버트 케네디나 존 F 케네디나 뭐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케네디 가문에 대한 이런, 마치 본인이 그 사람들을, 로버트 케네디나 존 F 케네디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조카와 아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스타성이 있다. 그리고 제3당에 대해서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도파인 절제도 하자 하는 그 no labels를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파 3당이 본인으로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당을 온건한 사람들이 지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1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뭐 바이든 대 트럼프네 라고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왜 샌프란시스코에 홀푸드 마켓이 문을 닫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 사회의 구조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게다 대고 이제 도시에서의 어떤 그 펜타닐 같은 문제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이 홀푸드 같은 데는 망해서 나가지만 13개월 만에 불과 문 열고 나서 또 다른 홀푸드보다 더 큰 곳이 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워낙에 도시 자체가 요즘 주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테크놀로지라는 분야에 하나의 거의 그 집중을 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그야말로 그 홀푸드 마켓 하면 하이엔드 마켓이잖아요. 같은 물건도 값이 비싼 건 전 좀 싫지만, 그렇지만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직원들이 받는 봉급이 너무 많고, 많은 회사의 풀타임 직원조차도 그 헬스케어, 그 건강보험을 받지 못할 때 홀푸드는 파타임도 건강보험을 줬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사주가 바뀌면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의 홀푸드, 다운타운의 홀푸드 마켓 하면은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이용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생겼고 다운타운에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2022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오픈을 기획을 하는 것은 뭐 몇 개월 사이에 기획하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계획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직원들이 총, 칼, 다른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음식은 핫푸드가 있고 콜드푸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퍼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바닥에다가 막 배변까지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13개월 동안 911 전화를 568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체포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망치를 든 사람이 들어왔고, 911을 그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지금 어느 뉴스 매체든가요? 뉴욕타임즈의 보도네요. 911에 전화가 아무튼 그렇게 많이 갔고, 4인치짜리의 칼을 가지고 막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경비원도 한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스토어 직원들에게 막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9월 달에는 30살의 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숨졌습니다. 이건 이제 펜타닐, 마약에 과다 복용이 됐겠죠. 그래서 4월 중순에 이미 닫는다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닫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재산 범죄, 재산 범죄는 요즘 소매업소들, 도시의 소매업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건데, 샵리프팅, 자동차 깨고,
또 펜타닐도 사람들이 팔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진이 여러 장이 실렸는데 사진 한 장을 보니까요. 그 앞에 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사진 자동차의 유리에 누군가가 영어로 이렇게 써붙였어요. 내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깨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런 사진을 붙여놨는데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우리가 뭐 머리에 꽃을 꼽고 가고 관광지고 또 그 다리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테크놀로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팬데믹이 있고 나서 집에서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길이 사람들이 막 있어야지 그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 홈리스 피플들은 많이 가게 되고 모든 것에는 붐과 터지는 것이 있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이에요. 테크 업계가 재택근무를 하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가 그 부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상징이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전에 3분의 1만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다른 50개 대도시보다도 이게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테크 업계고 요즘 미국에서 감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테크 업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것은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이니까 회복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회복이 되도록 이제 주정부 관리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될 텐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를 합니다. 지금 다운타운 사무실 공실률이 26%인데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에는 왜 중요하냐면 샌프란시스코는 시의 그 수입의 4분의 3이 오피스 기반이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뭐 블루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럼 이게 도미노가 되는가? 사람은 없고 다운타운에 마약과 뭐 정신 질환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흑자였죠,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다가 지금은 앞으로 2년 동안 7억 8천만 달러 적자를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일반 기금이 6%가 줄어들고 경제의 다변화 없이 이런 그 팬데믹을 맞았고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아직도 물론 뭐 트위터라든가 뭐 구글, 페이스북 전부 뭐 세일스포스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 오피스들이 있죠. 샌프란시스코야말로 진짜 리버럴 도시입니다. 공화당이 7%밖에 안 돼요. 아마 워싱턴 DC 빼고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리버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브리드 시장이요. 이분은 조금 온건하기 때문에 공공안전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검사 한 사람도 소환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방검사도 어떤 그 마약이나 이런 형사 범죄에 대해서 전에 검사보다는 기소를 많이 하기는 한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업률은 3% 미만이긴 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래로 또 나아가려면 생명공학 산업 같은 것을 유치하면 탄력이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것도 여전히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골드러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있는가? 뭐 4월 달에 그 밥 리라는 사람이 그 테크놀로지의 리더가 숨졌잖아요. 그때도 도시가 이렇게 불안해했는데 그때는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그 범죄의 그 범인이라고 하니까 살인율은 낮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데보다. 문제는 펜타닐인 거죠. 펜타닐이 문제여서 주민들은 아무리 살인율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를 해도 펜타닐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주민들은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 펜타닐 사용이 지난해보다 40%가 늘어났습니다. 1년 오는 동안 40%가 늘어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금요일에 무슨 뭐 마약 특별반을 샌프란시스코에 파견을 한다.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하이웨이 패트롤도 파견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경관도 샌프란시스코도 뭐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지금 돈도 없는데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고 맨 마지막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다운타운의 큰 테스트는 또 여름에 있답니다. 홀푸드는 나가지만 그 이케아 스토어가 들어가거든요. 그 스웨덴의 가구 스토어가 홀푸드 지금 문을 닫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음식 같은 건 없으니까 거기도 뭐
핑거푸드는 파네요. 이케아도.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홈리스 피플이 뉴욕타임즈에 하는 얘기가 홀푸드 닫은 건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도 몇 번 가서 뭐 그냥 먹었고요. 뭐 거기서 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은 달라요.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푸드 같은 것을 훔쳐다가 팔아요. 되팔아요. 나는 팔진 않았어요. 배고파서 나는 그냥 먹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홀푸드 닫는 것 당연합니다. 라고 한 홈리스 피플이 얘기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GC 내추럴,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내추럴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렇게밖에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47%의 미국 성인이 정치 분열이 깊어진다. 그런데 언론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